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복지전달체계의 최후의 보루, 희망복지 지원단의 26년도 지침에 대해 심층학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희망복지 지원단의 구성, 운영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군구청에서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복잡한 민원과 씨름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환영합니다. 매일 마주하시는 대상자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사실 이게 단순히 지원금 하나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단편적이지 않죠. 네,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을 자주 접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이 복잡 다단한 위기 상황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추, 희망복지 지원단이죠. 그 지침서 첫 장을 딱 넘기면요. 희망복지 지원단이 단순한 행정부서가 아니라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전담 조직, 그리고 컨트롤 타워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복합적 욕구거든요. 복합적 욕구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일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현대사회의 위기는 진짜 단선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 곧바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막 심리적인 고립이나 만성질환으로 번지는 시기니까요. 희망복지 지원단은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복지나 보건, 고용, 주거는 물론이고 신용회복이나 법률 지원 같은 전문 영역까지 싹 다 맞춤형으로 엮어내야 합니다.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정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특히 이번 2026년도 지침을 보니까요. 이 희망복지 지원단이 시군구 단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총괄이랑 조정 기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읍면동 단위의 복지 기능이 이미 꽤 강화된 상태인데 왜 유독 시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건지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그러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확대된 그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최전선인 읍면동의 기능이 넓어지고 활발해졌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발굴되는 위기가구의 수랑,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발굴이 많이 되니까 그만큼 챙겨야 할 자원도 많아진 거군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각 읍면동이 개별적으로 막 민간병원이랑 협약을 맺으려고 뛰어다니거나 개별적으로 후원 물품을 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겠죠. 지역 안에서도 동마다 자원 불균형이 심해질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는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이 전체 지역의 자원 지도를 딱 그리고 읍면동이 헤매지 않도록 적재적소의 자원을 배분하는 사령부 역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만 전체 복지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겁니다. 약간 읍면동이 최전방의 보병이라면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은 전체 전략을 짜고 보급을 담당하는 지휘부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침서가 제시하는 이 지휘부의 조직 구성이 전국 공통의 단일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네, 각 지자체의 인구 규모나 행정 여건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조직을 설계하도록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마다 처한 현실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제시된 게 1팀 운영 모형이었죠. 네, 통합사례 관리부터 자원 총괄, 지역 보호체계 구축까지 희망복지 지원단의 모든 고유 업무를 그냥 하나의 팀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팀원들 간의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한 지자체에서 채택하기 아주 좋은 구조죠. 사례 관리자가 곧 자원 관리자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니까 의사결정이 엄청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좀 더 큰 지자체, 예를 들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자치구 같은 곳은 이 팀 운영 모양을 많이들 쓰시겠네요. 네, 사례 관리와 자원 관리를 분리하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는 이 두 업무를 쪼갰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또 우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서에서도 정확히 그 마찰 지점을 경계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희망복지 지원팀이랑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자원관리팀으로 나뉘게 되는 건데
부서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일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원관리팀은 사례관리팀이 당장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원만 잔뜩 모아오고 사례관리팀은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아주 전형적인 엇박자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지침은 단순히 팀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두 팀 간의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마련을 아예 필수 사항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소통 파이프라인이 핵심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과단위 운영 모형은 스케일이 훨씬 크던데요. 기초생활보장, 자활, 고용, 자원봉사 등 복지와 연계된 여러 팀을 통째로 하나의 과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건 컨트롤 타워로서의 권한과 실행력을 정말 극대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님들도 우리 지자체는 현재 어떤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이나 방문 건강관리 같은 타 부서의 공공부문 사업들이랑 우리 부서가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형태가 기능의 한계를 결정짓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조직이 완벽하게 세팅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직면하는 현실적이고 무거운 과제가 바로 발굴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죠.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도움의 손길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지침은 빈틈없는 발굴을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인적 네트워크와 데이터 네트워크죠. 먼저 인적 네트워크부터 보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기존의 복지 통장님들이나 부녀 회장님들 중심의 안전망을 더 공식화한 개념인데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 분담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이 제도의 성패는 사실 그 역할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시군구는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교육할지, 그리고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지 판을 짜는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읍면동은 지역 실정이 밝은 주민들을 실제로 위촉하고 현장 활동을 직접 관리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지침에서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약간 관료적인 명칭 대신에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딩을 적극 권장하더라고요. 뭐 희망지킴이나 복지천리안 같은 예시들도 있었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정용어의 깍딱함을 벗어던지는 건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심리적 장벽,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낙인감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고 찾아오는 것보다 동네 희망지킴이라고 찾아오는 게 거부감이 훨씬 덜하겠네요. 네, 대상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활동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사람이 직접 발로 뛰는 게 감성적인 접근이라면 이제 이성을 담당하는 건 역시 데이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침서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위기정보 변수 항목이었어요.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위기정보 변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국가적 노력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옛날에는 뭐 단전, 단수, 임차료 체납 이런 게 주를 이뤘잖아요. 네, 보건소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나 시설 퇴소자 같은 지표들도 아주 오랫동안 쓰여온 명확한 위기 신호들이죠. 하지만 최근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추가된 변수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빈곤 양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은밀하게 변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잖아. 수도, 가스요금 체납 데이터까지는 저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정책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데이터나 집합 건물, 그러니까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가구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을 겨냥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 새로운 변수들이 현장 주무관님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한번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과거 복지 발굴은 주로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고시원, 쪽방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 그것도 보안이 철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완벽하게 사회와 단절된 청년 위기 가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실직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집안의 스스로를 가둔 채 무너지고 있는 거군요. 이웃 교류도 당연히 없겠고요. 그렇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조차 접근하기 힘든 이 철옹성 같은 고립을 뚫고 나오는 거의 유일한 신호가 바로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 체납이라는 데이터 한 줄입니다. 야, 문을 직접 두드리지 않아도
모니터 위에 뜬 관리비 체납 3개월이라는 글자가 이웃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이 되는 거네요. 정책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데이터도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네,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국가가 제공하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무관님들께서 매일 마주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디지털 서치라이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자원 연계로 넘어가야겠죠. 네, 공공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그 복합적인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민간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죠. 컨트롤 타워로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일 텐데요. 지침서 보니까 시군구 단위에서 민간 기업이나 복지 제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약을 맺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지역 내 큰 기업 찾아가서 협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에서 가장 강조하는 실무적 조언이 딱 그겁니다. 맹목적인 자원 확보는 결국 창고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지역 내 자원 결핍 분석입니다. 아, 우리 동네에 지금 당장 휠체어가 부족한지 아니면 은둔형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가 부족한지 그 수요부터 파악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종의 쇼핑 리스트를 쫙 작성해야 합니다. 그 명확한 수요를 들고 맞춤형 민간 기관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야 실효성이 있죠. 최근에는 모바일 기반 지역 네트워크나 기부 앱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방식도 아주 장려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무작정 물건부터 떼오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게 힘들게 확보한 소중한 자원들, 당연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이음에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할 텐데요. 이번 2026년도 지침서에 실무자분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콕 집은 경고성 꿀팁이 하나 있다면서요. 매일 시스템 접속하시는 주무관님들이라면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행복이음의 복지자원 관리 메뉴를 다룰 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새로운 자원 제공처를 찾았을 때 현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무작정 제공 주체 등록 버튼부터 누르고 정보를 입력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침은 이 행동을 절대 삼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심정 이해가 가거든요. 눈앞에 민원인은 기다리고 전화는 울리고 빨리 입력하고 다음 일 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네, 확인 없이 무조건 신규 등록을 해버리면 똑같은 동네의 빵집이 행복베이커리, 띄어쓰기에서 행복베이커리, 심지어 대표자 이름으로까지 3번, 4번 중복 등록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쓰레기가 쌓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검색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른 실무자들이 자원을 찾을 때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죠. 조직 전체의 효율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서는 무조건 사전에 기존 등록 자원이 있는지 검색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에도 저장 누르기 전에 중복 체크 버튼을 누르라고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중복 체크 버튼 하나가 전국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마법의 버튼이자 데이터의 순도를 지키는 방파제네요. 바쁘시더라도 이 버튼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군구와 읍면동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 모든 고된 업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시군구가 지휘부고 읍면동이 야전부대라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지침서는 시군구가 철저하게 조력자이자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초기 상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이게 절대 잘못을 찾아내는 감사나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죠. 감시자가 아니라 짐을 나눠지고 역량을 끌어올려주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행정적인 지원 방안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전입신고나 출산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 제작입니다. 지역 내 복지나 보건 정보가 다 담긴 안내서를 시군구 차원에서 일괄 제작해서 읍면동에 보급하라는 건데 일선 담당자들의 설명 수고를 덜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지원책입니다. 현장의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고생하시는데 사실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게 수치로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여는 일이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보여서 답답하셨을 텐데 지침서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전략적인 홍보를 제시했다고요? 이번 지침에서 정말 인상 깊은 대목이죠.
공공기관 홍보를 그냥 우리 열심히 합니다 식의 현수막 걸기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홍보 후에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홍보 자료의 적절성과 인지도 향상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통계 예쁘게 꾸미라는 게 아닐 텐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시민들이 통합사례 관리가 얼마나 필수적인 예방적 안전망인지 인식하게 되면 지역 여론이 바뀝니다. 현장 협조도 원활해지고요. 무엇보다 지침서는 이런 전략적 홍보와 만족도 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다른 정량적 업무에 밀려 저평가되어 왔던 통합사례 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데이터가 곧 부서의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가 되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으로 직결된다는 거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이는 성과로 치환하는 법, 진정한 행정의 고수가 되는 길 같습니다. 네. 묵묵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증명해내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오늘 정말 밀도 높은 대화가 오갔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현장에 계신 주무관님들께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위기정보 변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책 서민 금융 신청 반려,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파편화되고 있는지,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관계의 빈곤이라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년 뒤, 5년 뒤의 지침서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결핍이 데이터화되어서 우리의 위기 변수로 추가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1인 가구의 배달앱 장기 미사용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수도 계량기 사용량 제로 상태, 혹은 특정 소셜미디어에서 우울증 관련 검색어의 급증 같은 것들이 새로운 발굴 지표로 논의될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매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눈을 맞추는 주무관님들의 직관이 책상 위 데이터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찌릿찌릿하게 느끼고 계신 아직 데이터화되지 않은 위기 신호가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그 신호가 무엇일지 각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건져 올린 그 통찰이 대한민국의 다음 복지 정책을 바꿀 테니까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 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